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개념 잡기. 오늘은 인사 관련 업무의 관련법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련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또 업무를 숙지하셔야 될 때도 찾아야 되는 내용들이 관련 법의 내용이고 기타 판례나 행정에서 지침 고시 등을 찾으실 텐데요. 오늘은 인사 업무랑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느 업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개별법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쓰세요. 보시면 노동법이라는 개념이 노동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파견법, 기간제법 이런 법률들을 통칭해서 결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나 어떤 권리보호 측면에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노동법이라는 법률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을 살펴볼 건데요. 근로기준법에는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살펴볼 다른 법률에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은 전체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법이고요. 법률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은 그 해당 근로자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저희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시간 관련된 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필수 기재사항, 이것만은 인사 업무를 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죠. 그럼 뭐가 필수 기재사항이냐? 예를 들면 업무 장소, 근무 시간 이런 게 근로계약서에 빠져 있으면 필수 기재사항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걸 따라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게 의무로 돼 있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고 제일 중요한 불이익 변경일 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제가 이전 강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라는 걸 구분하는 개념적인 의미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고 관련된 내용. 사실 이제 해고가 여러 가지 분쟁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사건 중 하나인데 해고 관련해서 부당해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엔. 근로기준법엔 부당해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등자가 뭐냐면요. 저희가 꼭 해고만을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한 인사 발령도 다툴 수가 있고요. 부당한 징계, 예를 들면 감봉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관련해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금품청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이게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데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고 해서 그 달에 1일 날 퇴사한 사람을 25일 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거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퇴사자한테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임금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일 날 퇴사한 사람을 6월 25일 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라는 걸 받지 않으면 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휴일 및 휴가랑 관련된 사항. 저희가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되는 주휴일. 그 밖에 연차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보상휴가 등 모든 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출산휴가만 한번 염두에 두고 이따가 다른 법률 설명할 때 비교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성보호 관련. 저희가 또 모성보호법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모성보호법이라는 단어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법이라는 법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이런 태아검진 시간, 육아시간,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육아휴직에 관련된 거,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 관련된 거, 이런 것처럼 모성을 보호하는 관련된 규정을 통칭해서 모성보호법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보호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 관련. 차별금지 관련도 각각의 법률에서 차별금지가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따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의 차별금지는 실질적인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는 현재 많은 규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은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이거에 대한 벌칙 조항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규제가 많이 되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가 근로자 명부를 관리해야 된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등이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저희가 퇴사자한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의무로 정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될 게 의무가 있다라는 근거가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평법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모성보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성보호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혼인, 성별,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 하나, 모성을 보호하지 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관련된 거.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관련 근거는 남녀고평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고평법에서 모성보호 관련된 사항으로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나 올해 새로 신설된 난임치료휴가도 남녀고평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있었죠. 근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건에 대한 내용은 남녀고평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을 보시면 이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랑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출산휴가 급여랑 관련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라는 출산휴가 요건이 나와 있고요. 남녀고평법에서는 육아휴직에 관련된 요건이 나와 있고요. 각각의 급여, 육아휴직 급여랑 출산휴가 급여에 관련된 건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고용보험법에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다 담고 있고요. 저희가 개념 하나만 잡고 들어가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 거고요. 현재 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이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를 합쳐서 퇴직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급여 제도에는 뭐가 있느냐?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누가 기간제 근로자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고요. 누가 단시간 근로자냐? 단시간 근로자는 그 회사의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가 향후에 이런 근로자를 구분하는 과정은 따로 한번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표적으로 차별을 하지 마라.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고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금지가 제일 많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시정 절차를 할 수 있다라는 시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희가 파견 근로자. 그럼 파견 근로자가 누구를 파견 근로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헷갈리시는 게 인사 발령상의 파견이 있고요. 법률상 파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열 회사에서 같은 계열 회사인데 A 회사에서 B 회사로 근무지를 옮겨서 하는 건 이건 인사 발령상 파견이고요. 법률상 파견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법률상 파견과 인사 발령상 파견을 구분하는 핵심은 노무의 제공 자체로 영리를 추구하느냐, 이게 파견법상의 파견이고요. 이 계열회사 간의 인사발령상의 파견은 노무의 제공 그 자체의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의 문제로 가서 장소를 이동해서 근무지를 이동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도 향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도 결국은 차별금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그 다음에 제한 및 예외 사유라고 해서 결국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부분, 도급을
도급의 형식을 취하고 파견으로 근무시키는 실제 그러한 불법 파견에 대한 걸 제한하는 게 가장 많은 규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법률 이외에 저희가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대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정도에서 1,100개 사이 정도의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사주제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회사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노사협의에 관련된 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니까 검색어를 노사협의에 관한 법률로 검색을 하면 안 나오죠. 그래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노사협의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동부 점검을 받게 되시면 항상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했는가라는 게 점검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위원에 관한 것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재라고 하죠. 어느 게 산재이고 산재가 되면 어떤 급여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자료에는 작성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여기서 말씀드린 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인사 업무를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이 어느 법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실제 실무를 하면서 저런 내용들을 어디 물어볼 때도 사실 없었고, 물어보기에도 사실은 창피했고, 근데 많은 시간을 의외로 쏟아야 되고 때로는 저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잡기. 지금 제가 인사노무 개념 잡기인데 개념 잡기의 핵심은 관련 법이나 시행규칙에 어떤 규정이 돼 있다, 용어가 나와 있으면 용어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